나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언제나 진심 같아 보였어요. 우리 집안의 인맥을 통해 만나는 여자들과는 달랐으니까요. 우리 집은 돈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부자는 아니지만 한 번도 생활비나 청구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 만큼은 넉넉했죠. 서연이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장에서 다시 한번 혼인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서약을 읽다가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울었죠. 나를 만나게 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셋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었죠. 낚시도 하고 수제 소주 시음도 하고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는 루프탑 바에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준호가 이상한 치킨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고 현우는 갑작스런 일이 생겨 원격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여행 분위기는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일찍 마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다. 서연이를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녀는 늘 말했거든요. 내가 없으면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서 셀카를 찍어 보내며 여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서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고 요즘 그녀가 빠져있는 수제 소주도 챙겼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고 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구조가 특이해서 현관에서는 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층 서재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통화 중이었죠. 다른 사람 목소리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주방에 음식을 내려놓고 몰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통화 중일 때 나타나서 놀래켜 줄 생각이었죠. 그러다 들려왔습니다. 결혼은 완전 악몽이야. 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결혼을 후회해. 순간 계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친구한테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 웃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 돈만 아니면 나 진작에 떠났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주 혼인 서약식은 그녀에게는 지옥 같은 연극이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억지로 감동적인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능숙했습니다. 오스카 상이라도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 정도 연기는 괜찮잖아. 내년쯤엔 아버님 사업에도 나를 끼워 넣으신다니까. 그럼 선택지가 많아지지. 단순히 돈 줄 남편의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돈 줄 남편, 그게 서연이 내 뒷담화에서 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저 그녀에게 돈 줄 남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 떡볶이와 술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꼬박 2시간을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창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나는 걔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내가 처음으로 친 거짓말이었죠. 음식을 가게에 다시 돌려주며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공항 근처 호텔에 묵으면서 일을 처리하다가 내일 다시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를 몰고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에는 우리 관계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선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값싼 식당에 가야만 계산하려 하던 모습. 내가 억지로 설득하기 전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도 내 도움을 거부하던 태도. 늘 큰 꿈만 말하면서 정작 실행할 동기는 부족했던 그녀. 그런데 아버지가 인맥을 내어주자 갑자기 현실성이 생겼던 일들. 결혼 기념일에 그녀 부모님이 선물한 현관 장식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나는 오늘 아침도 그 글귀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 이야기는 서연에게 단순한 금전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제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3일 동안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매일 밤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시며 그리고 예정된 날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내게 결혼은 악몽이다라고 말한 여자의 눈을 보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키스를 했습니다. 벌써 5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일어나는 걸 후회하는 사람 옆에서 자는 5날이요. 5날 동안 나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그녀의 오스카급 연기였는지 끝없이 의심하면서요. 나는 우리의 계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이는 이상한 인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혹시 언젠가 도망칠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제발, 설마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나를 단순히 돈 줄 남편으로만 여긴다는 걸 그 사람도 아는 걸까? 둘이서 내 뒤재기를 하며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특히 가족에게는 절대 말 못합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너무나도 아끼셨으니까요. 평생 원하던 딸을 얻은 것처럼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서연이 그저 집안의 돈줄로만 여긴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그 마음이 산산이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부러 내 개인 계좌 화면을 컴퓨터에 띄워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연은 접근할 수 없는 계좌죠.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가 최근 경기 문제 때문에 사업 확장을 재고하고 계신다고 무심하게 흘렸습니다. 나는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귀가를 늦추고 스킨십은 줄이고 통화는 따로 나가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세면대가 몇 주째 새고 있었는데 서연은 이번 주말에 고치겠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나는 그냥 몰래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10분 만에 고치고 50만 원을 받더군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돈이 날아갔다고 계산하는 게 보였거든요. 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내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그녀는 1시간 동안 무려 27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27번이요. 내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서연은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화났어? 시댁에 무슨 문제 생긴 거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마트에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녀의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어둔 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리하려고요. 물론 언젠가는 서연과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공동 계좌를 씁니다. 그건 내 실수였죠. 집 대출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에는 서연 이름도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죠. 나는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한쪽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녀 앞에서 소리 지르며 따지고 싶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 차라리 전략적으로 움직이자고 속삭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재정적인 준비를 다 갖출 때까지 천천히 마음을 거두자는 거죠. 증거를 모으면 어떨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굴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 버리면 어떨까? 그래요.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3년 동안 내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했다면 나도 몇 주쯤은 거짓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만 나가야겠습니다. 뜨거운 물도 다 떨어졌을 테니까요. 서연이 왜 이렇게 오래 씻느냐고 의심하기 전에 나는 나가서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옆에 누워 잘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짜면서요. 방금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둘만의 여행을 가서 관계를 회복하자는군요. 참 뻔뻔하지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인 폭발도 즉흥적인 대화도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야 칼을 꺼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내 재정을 지키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고 가족들이 왜 이혼을 묻더라도 보여줄 증거를 모으고 그녀가 어디까지 속여왔는지 파악하고 탈출 전략을 세우고 아직 모든 걸 밝히지 않은 채로 조용히 내 편을 만들어두는 것.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개인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계좌 말이죠.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음성 확인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도 절대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정보를 주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공동 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티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게 지나갈 테니까요. 그게 잘못일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아내가 파렴치한 돈 사냥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공정성 따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서연이 제안한 주말 여행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고급 리조트 대신 우리 집안이 소유한 호숫가 오두막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 얼굴에 스친 실망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여보가 좋다면 나야 괜찮아라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순간 스쳐간 서연의 실망한 표정,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집안이 비용을 대줄 수 있을 때는 꼭 비싼 걸 고집하면서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가는 돈에는 한없이 알뜰한 척하던 모습들. 이번 오두막 여행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와이파이조차 잘 안 잡히는데 서연은 주말 내내 휴대폰만 붙잡고 신호가 약하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녀는 부두 끝까지 내려가 겨우 한 칸 뜨는 신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가 그녀가 누군가에게 여기 갇혀 있어서 미칠 것 같다. 돌아가면 꼭 보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집에 돌아간 뒤 뭘 어떻게 보상하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내일 일을 위해 이마트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2분 거리인 마트에 간다며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동 계좌 앱을 확인해 보니 이마트 결제 내역은 없고 오히려 시내 다른 쪽 술집에서 6만 원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행 중에 일부러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조기 은퇴를 고민 중이고 사업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흘렸습니다. 전부 꾸며낸 얘기였죠. 그런데 서연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아버지의 계획, 가문 신탁, 우리 미래의 안정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에는 거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기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재정 내역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연은 사업 투자금이라며 공동 계좌에서 약 1억 5천만 원 가까이를 빼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어디에 썼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고향에 갈 때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있었는데 분명 내가 모르는 누군가나 무언가를 돕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서연이 헬스장에 간 사인하는 평생 하지 않았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침대 옆 서랍을 뒤진 겁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산 듯한 값싼 선불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뒷면에 붙여둔 포스트잇에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던 서연답죠. 그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단 한 명, 세이프티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고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약속, 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장기 계획을 유지하자는 말도 있었고 석 달 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딱 2년만 더 버티면 돼. 2년만. 2년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나는 모든 메시지를 내 휴대폰으로 찍은 후 원래 있던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심리전입니다. 내가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애정을 덜 표현하고 통화는 꼭 따로 하고 가족 변호사와 이야기했다는 말을 무심히 흘리는 식으로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뭔가 달라진 기류를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서연이 내 옷장을 뒤진 걸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부츠가 내가 정리해두는 순서와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나는 신발 순서까지 맞춰두는 사람이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다시 정리하니 침대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던 서연이 나를 힐끔 보더군요. 어제는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내 아이패드 검색 기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아내가 바람피우는 징후, 부부 공동 계좌 분리 방법 같은 검색 기록을 남겨둔 건 나였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아이패드를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갑자기 와 비빔밥 냄새 너무 좋아라며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건 분명 제육볶음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냉장고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딱딱거림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늘 수리기사를 불러 고치겠다고만 하다가 차일피일 미뤘죠. 그런데 내가 차라리 새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무심히 말하자 그녀는 2시간 동안이나 뚝딱거리며 고치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뤘던 집안일들, 삐걱거리던 욕실 문, 고장난 현관등, 흔들리던 식탁까지 순식간에 처리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요. 지난주 수요일 나는 고객 미팅이라며 늦게까지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냥 카페베네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메모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서연이 저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보가 보고 싶어서 왔어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의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얼마 전 내가 도현이와 통화하며 큰 변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한 말을 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 통화는 사실 손님 방을 새로 꾸밀까 하는 얘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전 내가 잠깐 언급했던 27번의 전화 사건, 이제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책상 위에 공동 계좌 내역을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뽑아간 큰 금액들이 적혀 있는 서류였죠. 직접 추궁하진 않고 그냥 두었을 뿐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종이가 원래 위치에서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겁니다. 그리고 불안에 휩싸였기에 내가 회의 중일 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던 겁니다. 마침내 27번째 전화를 받고 대화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보, 무슨 급한 일 있어? 회의 중이라 폰을 책상에 두고 있었어. 급한 일은 아니야. 그냥 여보, 우리 괜찮은 거지? 요즘 좀 달라 보여서. 달라.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거리감이 느껴져. 혼자 통화도 많이 하고 아버님 사업 계획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괜히 걱정돼서. 역시나 내 건강보다 아버지 사업에 대한 언급을 끼워 넣는 모습. 예전엔 눈치채지 못했던 전형적인 서연의 수법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을 뿐이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사랑해서 그래. 나도 사랑해. 내가 평생 해온 거짓말 중 가장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 안에서 1시간 가까이 울었습니다. 결혼이 끝난 게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관계를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서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내 돈줄에 붙은 몸뚱이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서연은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다시 서약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냐고 묻자 그녀는 우리 사랑을 소중한 분들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라며 더듬거렸습니다. 번역하자면 혹시라도 끊어질 수 있는 금줄을 가족 앞에서 다시 묶어두자는 속셈이었죠.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하자. 그 순간 그녀 얼굴에서 안도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잡아두었다는 거요. 집안과 관련 없는 도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 다음 주에 만나 내 선택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재정적 불일치 내역들을 기록했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집안의 귀중품들은 친구, 인스타그램, 촬영, 소품이라는 핑계로 친구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은 이제 그녀에게서 배운 겁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서연이 욕실로 와서 나를 뒤에서 안더니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보를 잃을 것 같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나는 당장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계단에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와 오스카급 연기라며 비웃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순식간에 마른 겁니다. 내가 다음 달 서울 5성급 호텔 여행을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였죠. 인플루언서 친구가 추천했다며 꼭 가자던 그 호텔. 고급스러운 경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녀의 이기감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결국 대면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그녀가 이유도 모른 채 발밑이 흔들리는 걸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느껴온 배신과 불안의 단 10분의 1이라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치졸한 걸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누군가 내 삶 전체를 산산이 부쉈다면 그 정도 치졸함은 허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서연이 공동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집안 인맥 때문에 옆에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뒤 몇 주 동안 조용히 정보들을 모으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걸 갖춘 뒤에야 대면하려 했는데
인생은 내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연이 그렇게 원하던 부모님 댁 저녁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뜻깊은 자리였죠. 서연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새 커튼을 칭찬하고 아버지에게 골프 얘기를 물으며 환하게 웃고 동생에게는 새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딸이자 아내였지만 이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미소와 몸짓 뒤에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저녁 자리에서 서연은 무심한 듯 우리 부모님 동네 투자용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그 지역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5년 안에 20%는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반짝였죠. 마치 슬롯머신 잭팟이라도 터진 것처럼요. 집에 돌아온 뒤 나는 그녀가 아이패드로 우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을 검색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라고 묻자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약금 도와주신다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연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직설적이고 세심했고 든든했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지, 서연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혼인 계약서가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건 재정 기록을 면밀히 추적해보니 서연의 기만 패턴이 드러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내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서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트북을 열어둔 채 부산에 있는 사촌 집행 비행기표를 검색해 놓고 나갔기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정성스러운 저녁을 차려두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와인, 촛불까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려 애쓴 흔적이었습니다. 와인을 따르던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내내 그녀는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그 말들은 대본을 다 외우지 못한 배우가 무대 위에서 버벅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아기 가지는 거 어때? 3년 동안 온갖 이유를 대며 가족을 미뤄왔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와인을 거의 뿜을 뻔했죠.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라고 묻자 서연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더군요. 오스카급 연기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교롭네. 나도 요즘 우리 미래에 대해 곱씹고 있었거든. 그 순간 그녀 얼굴에 비친 희망은 슬플 만큼 짧게 스쳤습니다. 곧바로 공포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녀는 와인 잔을 급히 잡다가 쏟을 뻔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는 카드를 조금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녀가 불안해할 만큼만. 솔직함과 결혼에 대해 생각해봤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쓰러질 듯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서약식 기억해. 여보가 나를 만나게 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던 말. 서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었어. 나는 천천히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흥미롭네. 왜냐하면 나는 재혁이한테 서약식은 지옥 같은 연극이었고 가족들 앞에서 억지로 로맨틱한 말들을 꾸며냈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 그 순간 그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문을 열려 하자 나는 이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여보가 결혼을 악몽이라고 부른 것도 매일 아침 후회한다고 말한 것도 내가 착각했을지도 모르지. 우리 관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건 내 집안의 돈이라고 말한 것도 내가 꾸며낸 걸지도 모르고. 서연은 와인 잔을 엎질러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걸 언제 들은 거야? 라고 묻는 서연에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보 놀래켜 주려고 제주 여행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깜짝이야, 자기야. 여보, 그건 완전히 오해야. 서연은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정적일 때마다 쓰던 그 달래는 목소리로. 그건 그냥 재혁이한테 하소연한 거였어. 누구나 힘들면 속마음도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잖아. 하소연? 내가 되물었습니다. 흥미롭네. 그럼 오해라는 게 뭘까? 나를 돈 줄 남편이라 부른 부분. 아니면 내가 이제 선택지가 생길 때까지만 옆에 있을 거라던 부분. 그녀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서연은 맥없이 더듬거리며 그건 맥락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라 했습니다. 그럼 말해봐. 친구에게 결혼은 악몽이고 나는 단지 돈 때문에 남아있다는 말을 한 맥락이 뭔지 당연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곧바로 눈물을 터뜨리며 사과로 돌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라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연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진심 같았던 눈빛, 따뜻한 말, 약해 보이던 순간들조차 이제는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의 일부로만 보였습니다. 여보, 나 떠날 거야?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이미 결정했지만 그녀가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뒤 2주는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지독한 감정적 조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연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매일 사무실로 꽃을 보내며 점점 더 절박한 쪽지를 붙였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 내가 갑자기 달라졌다며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악몽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상담을 제안한다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호에게까지 연락해 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집안의 재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를 움직이던 가장 큰 이유였으면서도 조심스레 피하고 있었죠. 그 사이 나는 계획을 계속 실행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내 개인 계좌로 옮겼고 가문 재정 고문과 상의해 서연이 가문의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필수품과 대체 불가능한 물건들은 몰래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서연을 딸처럼 여기셨고 어머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며 그녀를 아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며느리가 사실은 사기꾼이고 돈과 인맥만 원했다는 말을 전하는 건 그분들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서연을 불러 따지고 싶어 하셨지만 나는 조금만 더 내 계획에 맞춰달라며 설득했습니다. 사흘 전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평소라면 수리비가 아깝다고 불평할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차라리 새로 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격도 묻지 않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척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우리는 친구 민석의 새 집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 갔습니다. 서연은 원래 민석을 너무 시끄럽고 나이에 맞지 않게 거침없다고 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의 말마다 귀를 기울이고 농담에 박장대소하며 예전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웃던 그의 틱톡 춤 영상까지 칭찬했습니다. 기사 도중 민석의 여자친구 혜진이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가볍게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여자가 수년 동안 부유한 남편을 속여왔다가 들통난 사건이었죠. 모두들 웃으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냐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서연만 빼고 그녀는 갑자기 감자으깬 요리에만 몰두했습니다. 나은이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자 서연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테이블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소금 좀 줄래?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차고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절박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괜찮은 거지?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녀는 몇 주째 뭔가 어긋나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가슴속 불안을 떨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양심을 좀 들여다보는 게 어때? 그녀는 뺨을 맞은 듯 움찔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서연이 결혼 앨범을 뒤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앨범을요. 그녀는 그저 추억이 그리워서라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려는지 눈치채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부모님과 가문 재정 고문과의 만남을 잡아두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신탁 문제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를 몇몇 계좌의 수혜자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거하고 다가오는 이혼 절차의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모님께는 회의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달라고 이미 부탁드렸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칠 뿐입니다. 끝없는 연극에 그녀가 가면을 지키려 안간힘 쓰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척해야 하는데 지쳤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는 거래였던 겁니다. 오늘 밤 서연은 두 번째 신혼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제주 고급 리조트의 끝없는 인피니티 풀과 프라이빗 해변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의 나였다면 두 번째 신혼여행 제안에 가슴이 설렜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그녀가 이번 마지막 몸부림에 우리 집안의 돈을 얼마나 더 쓸 생각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 근데 내일 부모님이랑 회의 끝나고 얘기하자. 그녀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고칠 시간이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녀가 쌓아온 세상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오전 10시에 부모님과 재정고문 박 변호사와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11시가 되면 그녀는 내가 몇 주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정오가 되면 그녀가 믿어온 금줄은 완전히 끊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날카롭게 돌아올 겁니다. 서연은 방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초밥 먹을까 하면서 내일 중요한 재정회의 전에 특별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그 회의가 자신을 향한 종결 선언이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내일 그녀 얼굴에서 모든 걸 깨닫는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서재에 모두 모였습니다. 나, 서연, 부모님, 그리고 박 변호사. 서연은 싱글벙글. 아마도 이번이 가족 재정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기회라 생각했겠죠. 아버지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할 거 있니?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아니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준비한 소유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이 공동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내역, 나은에게 장기 계획을 이야기한 메시지 캡처, 그리고 내가 계단에서 몰래 들었던 결혼은 악몽 통화 기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마치 누군가의 세계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당혹, 충격, 공포, 그리고 계산으로 바뀌기까지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오해라며 힘든 시기라 실수였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분노를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기생충 같은 사기꾼이야.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틀린 건 처음이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님, 저희는 늘 특별한 관계였잖아요. 진짜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진짜 내 모습은 뭐냐? 결혼을 악몽이라고 부른 내 모습, 아니면 서약식에서 울던 내 모습. 회의는 박 변호사가 서연을 모든 가문 계좌와 신탁, 사업 지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그날 오후에 이혼 서류가 전달될 것이며 24시간 안에 집에서 짐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수는 나를 향한 눈물 어린 호소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죠. 애미상이라도 받아야 할 눈물. 여보, 정말 고작 한 번의 대화 때문에 3년의 결혼을 버릴 거야? 나는 그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넌 이미 3년 전 나를 현금카드로만 보던 순간 버렸어.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결혼 자체가 기만적 의도로 시작되었고 내가 강력한 증거와 변호인을 갖췄으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모든 재산의 절반, 심지어 우리 집안의 미래, 사업 이익까지 요구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 그녀 변호사조차 난처해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되자 그녀 입지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인출 내역, 숨겨둔 계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그녀가 직접 재정 때문에 결혼했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기대보다 훨씬 적은 몫만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내 기준에선 과분할 만큼이었지만요. 내게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였습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그녀가 내 경력과 가문 사업을 얼마나 지지해왔는지를 강조했을 때 내 변호사는 단순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민준의 아내인 건 내 인생의 식권이지. 그는 그저 돈 줄 남편일 뿐이야. 그 순간 자기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무기를 무너뜨리는 걸 깨달은 서연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법적 절차를 넘어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맞서고 난 뒤에 첫 몇 주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굴욕,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나는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기만이 성공한 건 내가 멍청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고. 그녀가 치밀했고 조종에 능했기 때문이라고.